네, 평가 기준 및 방법입니다. 네, 평가 영역은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3개의 영역, 10개의 범주, 31개의 평가 기준과 70개의 세부 평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검사 서비스 운영 체계 총 22개의 평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주입니다. 네, 먼저 신고 및 휴폐업 관리입니다. 이전에 했던 설명회보다 조금 더 자료를 보강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것이 이제 신청 자격 대상이 되는데도 꼭 한두 개의 기관이 이제 이걸 충족하지 못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서 제일 첫 번째 보는 신고 관련 기준은 생명윤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서 해당 검사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사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신고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고 확인증, 또 변경 신고 확인증을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 있고요. 신고 확인증을 보면 목적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3번. 또는 뭐 4번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증에 표기가 되어 있고 신고 확인증이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분명히 신고 확인증 앞면이나 뒷면에 목적이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적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인력의 이름 위에 목적별로 어떤 목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인력인지도 표기가 미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보안 제출 기간에 저희랑 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변경 신고 기준입니다. 저희가 서류와 현장에서 같이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변경 신고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변경 신고 확인증과 변경 신고에 관련된 규정, 변경 신고에 대한 이력 관리를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해당 지침에는 생명윤리법 제49조 제2항에 있는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시는 담당자라던가 세부 절차들이 보강되어 있으면 이 규정에 따라서 변경 신고가 원활하게 관리되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 내부 이력 관리에서 사유 발생일, 신고일, 수리일 등이 어떻게 표기되어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사유 발생일이 언젠지 확인을 요청드렸을 때 당황하시는 기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셔서 저희 쪽에 평가를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휴폐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휴폐업 신고에 대비하여서 검사 대상물과 유전 정보, 관련 기록물들 에 대해서 폐기 및 이관 절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또 서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생명윤리법에 있는 제49조 제4항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내부 지침 안에서 표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요. 이에 대한 내용에는 뭐 신고서라던가 처리 계획서,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에 제출하여야 된다. 검사 대상자에게 30일 이상 고지해야 된다는 이제 법안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법안의 내용들을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가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검사 대상물과 유전 정보 또 관련 기록물을 검사기관 자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 이관 또는 폐기를 하신다거나 미관을 폐기를 같이 하실 수도 있겠죠. 해당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이 이 규정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에 관련된 기준입니다. 저희가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해당되는 조직 및 인력의 운영에 대한 규정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봐주시면 각각 필수 인력과 저희가 필수 인력 외 인력을 같이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생명윤리법에 대해 이제 인력별 자격 기준들도 나와 있고 그 인력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기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인력들의 역할과 자격 기준들을 설정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겸직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겸직 금지에 대한 내용들도 기관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겸직 금지도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준비하셔서 평가에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DTC 인력 및 조직이 확인 가능한 조직도를 첨부해달라고 요청드리는데 제가 부적절 예로 한 2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냥 필수 인력을 그냥 이렇게 나열한 거나 아니면은 전체 조직도를 주셨는데 그 안에 DTC 인력이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도를 붙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인력들이 어디에 있으신 건지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사자에 대한 업무별로 적적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 서식으로 드린 이제 양식들을 확인해 보시면 특별히 인력 현황을 적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인력들을 모두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력들이 적절히 적혀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성명이나 소속 부서, 그리고 저희 직책이나 뭐 최종 학위, 경력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력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이 전부 다 신고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이수증이나 경력 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서식들을 제출해 주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모두 삭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저희가 요청을 할 때 보여주시면 되고요. 서류에서는 해당 내역들은 제출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저희가 권고 서식으로 드린 요 내용들을 충분히 잘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인력 외가 대표적으로 모집 담당자가 될 겁니다. 저희가 시범평가 때 모집 담당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인력이 필수 인력은 아니지만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배정하고 인력을 두고 계시는 경우에는 인력 현황에 적어 놓으셔서 해당 인력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포함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계획들, 그와 관련된 지침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보여드렸던 인력 현황의 교육 이수 여부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인력들이 모두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보면 정기교육이나 최초교육들이 각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수를 적절히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갔을 때에는 이제 연간 교육 계획이 기관마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 교육 계획대로 1년 동안 교육 이수를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에 보면은 그래도 교육 계획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갔는데 실제로 이수증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교육 내역 관리에 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빠져 있거나 뭐 날짜가 오기되어 있거나 이수증과 매칭되어서 관리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다시 체크하셔서 교육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관리입니다. 기관 내에서 사건 및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규정 또는 지침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란 접수 전과 그 검사 과정, 그리고 결과 분석과 전달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해킹이라던가 서비스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위기 관리 대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대신 요거 서류를 많이 받아보면 검사기관들에서는 검사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들만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규정 외에 그 검사 전반, 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에 맞는 검사 방법과 시설, 장비, 시약에 관한 관리 규정들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DTC 검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검사 항목 선정 기준, 절차, 결과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 단위별 항목 및 마커 선정 기준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집에 있는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딱 적어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검사를 하시다 보면은 마커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프로세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셔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계획에 포함되셔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점검하셔서 관리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획 전체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기관마다 아마 특정 영역을 포커스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그럼 소비자들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어떻게 상품 분석을 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전체적인 기획 절차를 저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것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정책이라던가 광고 공정화 법률 등의 내용들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그 외로 지적드리는 게 이제 검사 기관에서 이제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으셔서 검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DTC 영역의 경우에도 의뢰받았다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DTC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가 직접 검사 기관에 신청하는 거라서 의뢰라는 표현이나 의뢰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신청에 관련된 표현으로 이제 시정하셔서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용어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계획대로 실적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의 충분한 근거입니다. 지금 인증 과정 그리고 인증 이후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통보서 내에서 지적드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들을 어떻게 기간 안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반영해 계시는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평가 기간의 경우에는 그때 지적 받으신 것도 있으실 테고요. 인증 신청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마다 이제 지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지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쪽에 지금까지 인정 신청을 해주시지 않은 기간이라고 할 경우는 저희가 서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권고나 이런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과 실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 방식이 필수 평가와 정성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필수 평가의 같은 경우에는 패스 페일로 저희가 될 거고요. 정성 평가 방식의 경우에는 상중하로 평가가 매겨지게 됩니다. 페일이나 하가 하나라도 있으면 인증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통보서를 보실 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각종 기록 관리입니다. 검사 기간 내에서 검사를 의뢰하거나 상담하거나 결과 전달하거나 검사 관련 각종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시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DTC의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하는 것, 검사하고 상담하고 결과 전달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각종 기록물들을 어떻게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신지 보겠습니다. 전자기록으로 일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기기록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됩니다. 각각 기록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침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변경이나 추적 관리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류에서는 해당 규정들을 확인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는 이 담당자들이 적절하게 해당 내용들을 숙지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지 또 추적 변경 관리라든지 이제 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기관 내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지 저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기 기록 같은 경우에는 환제 등에 대한 이제 분실 방지를 막기 위한 대응 절차들이 이제 백업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시스템 백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백업에 대한 요청들을 확인하는데 기록물 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컴퓨터들에서 각각 사용하시는 파일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해당 파일들에 대한 백업들은 이제 준비가 안 되신 경우들이 많은데 각각 그런 파일들이 루틴하게 사용하는 양식일 경우에는 어떻게 백업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체크할 예정입니다. 1.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윤리법의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각종 기록물을 열람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서 검사 대상자나 법정 대리인들이 이것을 요청했을 때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기관 안에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을 이제 서류에서 이제 지침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런 프로세스가 잘 갖추어서 실제로 바로 실현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본 제공이나 열람 등을 이제 생명윤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열람을 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검사 대상자에게 사본을 제공하실 건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이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부분입니다.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이 있으신지 먼저 서류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관 기준이라든지 관리 책임자 역할, 또 개인정보 해킹 등의 사고 기준과 예방, 발생 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책임자를 지정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접근 제한 규정들도 확인하시고 기관 안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서 기관들이 하고 계시는지를 지침 안에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에서 법정 근거들이 오기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법정 근거들을 작성하실 때는 해당 법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이 맞는지 점검해 주셔서 제출하시면 좋겠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나 목적 등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이라고 쓰셨다든지 포괄적으로 쓰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담당자 지정한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와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는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관리 부분입니다. 기관의 검사실과 검사 대상물의 기록 등 검사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적절한 접근 제한 등 보안관리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 영역도 검사실에만 제한을 둔 게 아니고 검사실 외에 문서를 보관하는 실이라든지 서버라든지 백업을 하는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각각의 접근 제한들을 어떻게 관리하셔서 보안 사고에 유의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확인할 예정이고요. 현장에 가서도 실제로 해당 담당자가 적절히 지정되어 있는지, 보안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관리 체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들이나 양식들이나 시스템 작동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담당자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변경되고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갔을 때 분명히 특정 인력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하면서 다른 인력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 번씩 실제로 지침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으신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부분입니다. 시설 및 환경 관리입니다. 이제 검사실에 있는 검사 공간이 당연히 청결도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또 검사실 인력의 안전성을 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검사실 청결도, 검사 공간과 사무 공간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또 프리룸과 포스트룸이 어떻게 구분이 돼서 최소한의 오염을 방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각각 통로들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실에 대한 각종 지원 시설과 환경들이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저희가 UPS나 자가발전 전력 체계들이 당연히 검사실 안에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UPS나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 기구들을 봤을 때 어떤 중요 장비라고 저희가 생각했고, 여기에서 만약에 전력이 끊길 경우에는 검체나 이제 검사 대상물에 좀 위해가 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장비들의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검사실의 온도 습도 관리 체계라던가 이제 냉장고나 냉동고 등의 온도 조절에 미세하게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휴일이나 이런 휴가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는지 기타 여부들을 평가위원님과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제 서류와 관련해서는 검사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관 내 규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당 규정들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실 장애인에 대한 비살 탈출 등의 계획이라든지 기관들에서 이제 많이 없이 제출해 주시는 것들을 좀 예시로 넣어놨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이 모두 지침에 있으신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검사실 안전시설들이 갖추고 있고 기관 내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과 지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안전 규정이 검사실 내에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도 보고요. 검사실 사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소방훈련이나 시스템, 화재 경보기, 화재 시 탈출할 비상구들의 개수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검사실 환경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서류 평가 제출일 마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목적 2로 질병 예측에 대한 검사실로서 유검평의 현장 실사에서 검사실 운영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2.1과 2.2의 현장 평가에 관련된 기준만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검사실의 시약 및 장비 관리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모두 현장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약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시약의 양이라던가 농도, 제조 일자, 뭐 유효 기간 같은 것들이 관리 지침에 명확하게 표기돼 있고 관리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볼 수 있도록 이제 서류에서 있는 것들 관리 지침을 확인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다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난 시약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유효성 평가를 해서 다시 그 시약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기록들도 확인하고 있고요. 또 LOT가 변경되거나 뭐 다른 회사 제품으로 제품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 유효성을 검사해서 시행하시는지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있는 기구와 장비 관리에 대한 규정들도 이제 규정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예시들은 참고로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4.1 부분은 검사에 대한 개별 검사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목적 3에 DTC만 하시는 경우가 아닌 기간의 경우에는 검사 지침서를 그냥 모두 통합해서 하나로 쓰시는 경우들도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별 검사에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DTC 목적으로 수행되는 검사 지침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침 안에서 당연히 타겟되는 마커 정보라던가 뭐 알레 정보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봤지만 이제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예시로 조금 더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다음은 인력 관리입니다. 저희가 필수 인력에 대한 인력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자신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걸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저희가 현장에서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격증이나 이력서, 경력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이때 저희 쪽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 인력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저희 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많이 들어오는 질의를 좀 추려가지고 홈페이지 내에 FAQ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18가지 질문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히 인력 관리에 관련된 저희가 답으로 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 역할, 뭐 겸직 제한 등에 대해서 조금 다시 표로 좀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내역들을 좀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광고 및 정보 제공 관리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일단 제공하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정보 제공이란 소비자가 해당 키트를 구매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입니다. 따라서 이 정보들 안에는 인증기간의 여부라던가 그 검사 목적 한계, 검사 항목, 또 검사 항목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그 인증 항목들과 표준 정의들을 모두 이제 나열해 놓고 있거든요. 해당 내용들의 표준 정의들을 확인하셔서 이대로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뭐 상담 창구라든지 구매를 취소할 경우에 소비자 권리에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들이 적절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저희가 뭐 맞춤 서비스라든지 막 이런 이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은 저희가 다 적절하지 않다고 요청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때랑 5번 때는 계속 서류 현장 실태에서 같이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짓 표시 및 과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에 있는 50조 어떻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 50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이 기관 내 내부 지침 안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출해 주실 서류들은 권고 양식을 드리는 홍보 판매 계획서, 서비스 관리 계획서, 또 기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계시는 뭐 관리 지침이라던가 그런 일체 지침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거기 더해서 광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홍보 자료 안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동영상으로 하신다든지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 판매 계획서에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고 쭉 써 있는데, 그때에 이제 안을 만들어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이런 안으로 돌아갈 때 이 기관이 홍보하는데 좀 문제가 없겠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홍보할 예정, 뭐 추가 예정, 뭐 이렇게만 이렇게 써주시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을 좀 만들어서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과 5번의 범주, 지금 5번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범주의 경우에는 최초 인증이기 때문에 운영 체계와 관리 체계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으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적절성은 인증 후에 실태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 최대한 계획 안에서 복지부에서 인증을 통보했을 때 바로 서비스가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갖추셔서 평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 판매 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판매 유형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 상품 정보가 판매 및 관리될 수 있는지, 담당자나 설명문에 대한 제작은 누가 하시는지, 또 그 설명문은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변경할 때는 어떻게 기록 관리를 하시는지, 추후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평가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영역은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탁했을 때 그걸 수탁받은 업체가 이걸 활용할 때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다시 검사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또 해당 인력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서 평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설명과 동의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검사에 대한 동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충분한 설명들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들은 설명은 실제로 동의를 하고 키트를 보낼 때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입니다. 해당 설명에도 검사 목적이나 검사 대상물의 종류, 처리 방법, 검사 방법, 결과 함의나 한계, 동의 철회 이런 자율적으로 이 검사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들이 설명서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내용들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 설명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관리되는지 지침으로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검사 대상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설명 내용 뿐만 아니라 동의 절차, 판매 방법 등을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반적인 판매 계획들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요. 이때에는 설명문뿐만 아니라 이제 동의서 등의 서식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동의서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관리들이 더 나눠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담당자나 역할 명시들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해당 서류에 따라서 모두 다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관리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평가 시에 그 키트를 저희가 위원 수대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드리거든요. 그래서 해당 키트가 말씀해 주신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지, 안에 뭐 설명문이나 검사 채취 뭐 설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분명히 이제 계획 안에는 들어있다고 했는데 주시는 키트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고 있으니까 이 키트도 같이 점검하셔서 이거는 현장 평가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면 동의 획득 부분입니다. 획득받은 동의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획득받는 동의서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시겠죠. 서면으로만 받으시는 경우, 전자동의로만 받으시는 경우에 대해 다르실 거고, 그럼 해당 동의서를 누가 어떻게 접근해서 확인하고 접수하시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실 거고요. 이때 동의서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보존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목적 외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 연구 목적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구 계획에 따라서 IRB 심의라든가 해당 절차들이 진행이 되셔야겠죠. 그런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시기에도 바로 적절한 계획들을 갖추고 계신지, 그리고 그때의 동의서들을 또 잘 갖추고 계신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지리가 많아가지고 판매 유형 그냥 예시로 들었고요. 이게 전체는 아니고 각각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접 판매나 위탁을 주는 판매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판매의 경우에도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 사이트를 만드셔서 하시는 경우들,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매처 성격에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하시는 뭐 그런 것들을 제출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별도의 관리 계획들 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병 예측과 진단과 엄격히 구분이 되는 유형이라는 것도 참고해 주셔서 관리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표준 설명문을 하시는 경우나 위탁하는 그 판매
검사별로 별도 설명문들을 또 만들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해당 설명문 모두 관리의 책임은 검사 기관에게 있습니다. 검사 기관에서 해당 설명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전자동의나 서면 구독의 경우에도 있죠. 그래서 서면 동의서도 누가 구독받는지에 대해서 관리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동의를 받으시는 경우, 그 외의 경우 결과지를 전달하는 건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 옵션으로 만약에 결과지를 뭐 재편집해서 위탁 받은 업체에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관리도 검사 기관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전반적인 관리 계획들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정 양식도 이제 예로 들면,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항목들을 동의권자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기재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미리 기재돼서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기재가 안 되신다고 하면 그 누가 봐도 대상자가 딱 보자마자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문들은 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체유래물 연구서나 이제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도 붉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기재가 된 상태로 소비자가 받아봐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아래에 보면 이런 연구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 각각 동의를 검사 대상자, 그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연구 대상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막 다 적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연구 대상자가 몇 년 동안 보관할 건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에 따라서 기간 안에서 어떻게 동의서가 분류가 돼서 그것들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시스템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시행 부분입니다. 이제 획득된 동의서에 따라서 동의받은 내용들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동의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설명문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동의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한 건지 저희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는지 저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신청 내용이나 경로, 그리고 검사 대상물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물 종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채취,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계시는지도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대상물의 종류도 각각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어떻게 채취하는지 이것들도 다 소비자에게 안내가 제대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운송이나 보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도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부여 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6.1.5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이 검사 수행 과정에서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관리 부여 체계가 분명히 지침을 주신 거에는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갔더니 전혀 다른 관리 체계가 부여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 쪽에 서류에 제출해 주신 거에 따라서 실제에도 바로 운영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사 대상물의 전처리 및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핵산 추출 관리 과정에서 지침들이 적절한지를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농도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DTC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타액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할 때 충분한 핵산 양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농도와 양도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들의 안에서 내용들이나 기준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현장에서 기록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사 방법에 따라서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 및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장비별로는 장비별 관리 지침들이 있겠죠. 해당 지침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침 안에서 이제 기구별로 주기들이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 관리 대장들에서 확인을 할 수 없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체크가 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TAT가 정해져 있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TAT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대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명확하게 검사 처음 접수부터 마지막 결과지 발송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고, 기준뿐만 아니라 그 TAT 기준들을 적절히 관리해서 보고해서 이 TAT가 적절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 후에 검사 대상물 보관 및 폐기 등에 대한 규정들도 저희가 먼저 서류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사 후에 대상물들이 이제 있으실 거잖아요. 이때에 대한 보관 및 처리는 동의를 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를 받은 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검사 대상물은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그 동의 목적 사용 후 즉시 폐기하시는 것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해당 내용들의 조문들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목적 동의라던가 동의를 충분히 득하여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책임자와 담당자의 실무자 그리고 관련된 지침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재검에 대한 기준들이 이제 6.3.1에 대한 서류에서 확인이 될 텐데 그 재검에 대한 기준들이 현장에서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검사 기록 관련해서 이제 검사 후 목적한 검사 결과와 그 외의 결과, 그 원시 데이터라고 주로 하고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에 검사 대상물로 포함되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를 폐기할 때에는 검사 대상물 관리대장이라는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사용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들을 마련하시고 현장에서도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검사 후 획득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책임자, 실무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검사에 획득한 데이터를 동의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사 후에 획득된 데이터가 2차적 활용 목적으로 보관이 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의에 대한 체크 부분들이겠죠. 그런 시스템들로 다 엮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검사법과 관련된 평가와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7.1의 분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 서류에서 표준 설명서로 시스템에서 적어야 되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항목 적절성 검토 부분과 외부 정도 관리 평가로 일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접근해 주시면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성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의 정도 관리는 내부 정도 관리와 외부 정도 관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정도 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요. 이 지침 안에는 내부 정도 관리가 이것도 딱 검사실에만 한정돼서 지침을 관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내부 정도 관리 프로그램이 검사 전중 후에 전반의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만약에 심각한 사무적 분석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정도 관리에 관련된 지침으로는 PT 물질 취급 시의 주의 사항이라던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지 당연히 규정 안에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 정도 관리 평가를 진행하는데 그때 PT 물질 10개가 이제 배송이 될 겁니다. 그 PT 물질에 따라서 그 항목 적절성 평가를 통과한 항목 마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양식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양식들을 잘 기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평균이 98%를 넘어야 되고 각각 그 PT 물질별로도 모두 98%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때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니까 이 점 유의해서 외부 정도 관리를 시행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인증 신청 기관뿐만 아니라 인증받은 기관의 경우에도 연일에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의 기록 및 관리 부분입니다. 검사 후에 검사 목적, 항목별로 검사 결과를 기록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분석해서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말할 텐데요. 그 데이터들이 각각 담당자나 그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사 후에 나오는 검사 절차의 기록 관리, 또 목적한 데이터와 목적하지 않은 데이터의 구분 관리들을 적절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류 안에서 그게 다 담아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각각 현장에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밀성 확보를 위한 접근 제한입니다. 이 검사 후 분석 데이터들의 기밀성 제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접근 제한 부분들과 함께 병행해서 확인을 할 텐데요. 대부분 이 프로세스를 결과 분석 및 전달 담당자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분석 전달 담당자가 개인정보 접근 제한을 어떻게 기관이 마련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체계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접근 제한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기관에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서류나 현장에서 좀 같이 보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결과지 전달 관리입니다. 먼저 결과지가 샘플로 저희 쪽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서비스별로 저희가 결과지를 제출을 받고 있는데요. 그 결과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실 안에 결과지 작성 및 전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시해 놓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과대 또는 오도될 수 있는 정보가 혹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해당 결과지를 그럼 누가 샘플을 작성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세부 절차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들을 이 과정에서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지를 실제로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을 할 때 그 제공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도 서류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또 뭐 주로 우편 발송을 많이 하시는데 우편 발송의 경우에는 타인 개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검사의 시행 및 결과의 활용 등에서 생명윤리법을 준수하고 있는지가 저희가 주로 보는 내용이고, 생명윤리법에서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조항들이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신 서류 안에서도 충분히 다 적혀져 있는지, 그대로 관리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만족도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과지를 받은 소비자에게 만족도 조사들을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만족도 조사의 그 적절성이라던가 또 이거를 받으셔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환류를 어떻게 돌려서 다시 서비스 기획들을 반영을 하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 기준이 70개나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각 기준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메일이나 전화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려워 마시고 질의응답 창구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증 신청 절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은 저희가 연 2회, 상반기는 1월, 그리고 하반기는 7월쯤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증 받은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다만 이제 항목 변경의 경우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뭐 평가하는 뭐 주기에 따라서 신청 기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4년 시행 계획들은 저희가 23년 11월 말에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행 계획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은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시행할 준비가 완료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기관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 인증 받으면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하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인증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정도의 준비를 갖춘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실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DTC에 대한 실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타목적으로라도 검사를 시행하셔서 결과 분석까지 내보신 경험이 있으신 기관들만 현장에 가서 기준들을 보시면 현장에서 보는 기준들이 그 해당 기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실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해 주시고, 그것도 없으시다고 하면 최소한 연구 실적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의 경우에도 동의서를 받으셔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고 결과 분석까지 내시는지에 대한 적어도 그런 실적들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봐야
저희가 적어도 이 기관이 바로 시스템을 오픈했을 때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다라는 역량을 담보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시스템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출 기관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출 자료를 막 목록은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는 업로드가 뭐 반만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제출하실 때 한 번씩 다 확인하셔서 저희 참고로 적어 놓으신 그 양식들이나 이제 그 서류들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증 신청 절차는 먼저 홈페이지 가입이 되셔야 됩니다. 저희가 주로 신청 마감 기간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로 신청하는데 미스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 기간 가입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미리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입 승인까지 1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하면 홈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시고 서류를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신청 기간 안에 업로드가 되면 저희가 빠르게 신청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수정이나 보완 요청이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들을 보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된 기간에 하나여 서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보면 한 3월 정도의 서류 평가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류 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따른 이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해당 이의 신청까지 전부 다 진행한 경우에 최종 결과를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평가가 통과된 기간의 경우에는 현장 평가와 외부 정도 관리 평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바로 즉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물질을 받으셔서 외부 정도 관리 평가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4월 정도에 현장 평가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들을 취합해서 종합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고, 종합 결과가 통보되면 정성 평가에 하야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보완 제출의 기회가 2주 정도 있고요. 페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의 신청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 결과 통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이의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보완 제출과 이의 신청에 따른 이제 재심사가 진행된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결과가 6월 중에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네, 홈페이지 사용기간 가입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 들어오는 그 절차가 이렇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셔서 아래 하단 배너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사용기간 가입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기간 가입하실 때에도 목적 3과 목적 4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기간 신고가 완료된 기간에 한해서 가입을 승인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 신고는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유전자 검사 기간으로 신고가 완료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가입 승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인증 신청 서류에는 목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당 서류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입력 정보는 들어오시면 이제 다 쓰셔야 되는 란들에 맞춰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이디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자동 발급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조금 적으셔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기관당 1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여러 명이더라고 하더라도 기관당 아이디는 1개고, 담당자에 적어주신 이메일로 모든 결과들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바로바로 기관정보 수정을 요청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제 결과 통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증 신청은 이 상단 배너를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을 누르시면 그 관련해서 꼭 제출해야 되는 목록은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놨거든요. 해당 목록 옆에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점검표까지는 필수 서류이고요. 그 아래 별첨 자료는 기관들에서 자유롭게 추가 버튼을 사용하셔서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가점검표는 저희 홈페이지 안에 자료실로, 그리고 오늘 자료집 아래에도 평가 서류가 이제 한글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한 신청입니다. 아까 그 제출 서류 각각에 맞게 업로드를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 검사 항목 목록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이때 저희가 대중소 분류가 돼 있으니까 각각 기관별로 이 분류에 따라서 항목명을 추가해 주시고, 이때에 저희가 기허용된 165개의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드롭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하셔서 체크하셔서 넘어가 주셔야 되고, 신규 항목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접 입력을 체크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프로세스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기존 항목을 직접 항목으로 넣으셔서 적으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오류가 생깁니다. 이건 기관의 제출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부적절 통보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확인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항목일 경우에는 그 정의들도 표준 설명서에 적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의들을 사용하셔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홈페이지에 인증 기관과 인증 항목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드롭박스에서 해당 목록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표준 설명서 작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정의 넣는 부분이 이제 이 표준 설명서에 있고요. 항목별로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커별로 이제 이 한 행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커 한 행에는 한 개 마커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마커를 두 개 막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모두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확인해 주셔서 적어야 되고, 엑셀 자료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달라는 말씀 되게 많으신데 저희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시스템을 만들 때 꼭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득이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적절하지 않은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유의하셔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목표 유전자 선정 시에 원칙이 있습니다. 질병 진단 치료 예측으로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들은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평가원이라던가 저희가 신의료기술 고시라던가 해당 내용이 기재된 내용들은 전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사기관에서 지금 질병 진단 치료 예측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유전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업로드 하실 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전자는 일체 저희가 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 유전자 정보를 기입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SNV 타겟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자료들을 봤을 때 단일 마커냐 이제 다중 마커냐의 구분인데요. 대부분 단일 마커로 신청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단일 마커와 다중 마커의 구분은, 다중 마커의 경우에는 하나의 알고리즘, 그 하나의 논문을 통해서 나온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마커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경우에만 다중 마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한 항목에 내가 2개 이상을 쓰니까 다중 마커라고 생각해서 저기다가 이제 적으시는데요. 그럼 저희 기준에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전부 다 부적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논문이 마커별로 다르시다고 하시면 이 SNV 타겟 단일 마커 시트에다가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 유전자 정보의 경우에는 좀 정확히 입력드리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그 DB를 다 최신 버전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HGNC 가이드라인이라던가 그 GRCH 38 버전 이런 것들로 각각의 검사기관에서 다른 버전으로 관리하고 계시더라도 이 정보가 외부 정도 관리 평가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기재해 주시고, 알렛 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퍼런스 값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최신 기준으로 적어주셔야 이후에 평가 받으실 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표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0.01 이상의 경우를 권장드리고 있지만 필수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0이라고 기재해 주셔도 저희가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 마표값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은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목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계시는지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해당 내용들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조상 찾기 같은 경우에는 기타에 넣으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네, 검사 유용성과 근거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국외 인정 현황과 근거 문헌 정보만 저희 쪽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놨고요. 대부분 근거 문헌 정보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거 문헌 정보로 들어오실 때 저희가 근거 논문의 제목, 저널명, 또 PMID 이번에 좀 약간 그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저널이 그 저희가 근거 기준을 보면은 GWAS 논문인지, 또 SCR급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거를 다 Candidates in Association 그 논문의 경우에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논문 수준들을 좀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2개 이상 논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커 하나당 2개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대괄호를 쓰셔서 제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셔야만 저희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마커에 근거 논문 2개를 각각 행으로 넣으실 경우에도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거 논문 수준에서 1개 이상으로 체크된 경우에는 1개 이상인지, 2개 이상으로 체크하신 경우에는 첨부 파일이 2개 이상 들어왔고 설명문이 다 2개 이상 적혀 계신지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을 전부 다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되면 수수료를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기관당 1만 원이고요. 해당 입금이 완료되면 저희가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안내문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된 정보들 기재해 놓으셨고 영수증이나 이런 것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서류 보완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신고 확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반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완 자료 제출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보완 자료 제출하는 이제 배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아마 동일한 기준으로 적으실 수 있겠고요.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보완 제출이 되지 않고 바로 검토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서류들만 보완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청 접수가 이제 완료되면은 저희가 서류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결과 통보들의 프로세스들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으로 메일이나 전화 문의 주실 수 있고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조금씩 계속 수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AQ라던가 가이드라인들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